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호감도를 높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어떤 운동이 집중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지, 쇼핑할 때 판매자의 트릭에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지, 밤에 꿈을 꾸면 왜 좋은지 등 일상 속 뇌과학 상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야한 꿈은요? 생각보다 성관계를 하는 꿈은 드물어요. 성인 남성이 꿈꾸면 2%, 성인 여성이 꿈꾸면 0.5%에 불과하죠. 뇌과학과 신입생인 당신은 캘리포니아 대학 윌리엄 도모프 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도모프는 사람들의 꿈 2만 건을 모아 꿈 데이터뱅크를 만든 걸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각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호리카와 교수는 여러분의 꿈을 영화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도모프는 이렇게 당부하면서 교토대학 호리카와 도모야스 교수를 소개합니다. 호리카와 교수를 따라 연구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뇌스캔 기계 안에 잠들어 있네요. 저 신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밑에 있는 단어들은 지금 남자분의 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책이라는 단어가 크면 꿈에서 지금 신사분이 책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문자라는 단어가 크면 꿈에서 문자를 읽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교수님, 그런데 꿈이라는 건 대체 왜 꾸는 거예요? 대체 인생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버드 출신 두 교수님한테 맡겨드리죠.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의 막달레나 포시입니다. 만약 꿈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었다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겠죠? 저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2주 동안 기록하겠어요. 첫 번째는 낮에 경험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날 밤에 꾼 꿈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꿈의 주제, 감정, 등장인물의 절반 이상이 낮에 경험한 일과 큰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꿈이라는 건 낮에 있던 중요한 일들을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시켜주면서 우리의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구나. 그런데 꿈이 낮에 있던 일이랑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꿈의 두 번째 순기능으로 연결돼요. 조금씩 바뀐 내용을 꿈꾸면서 의식적으로는 떠올릴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로버트한테 직접 듣는 게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 정신의학 교수 로버트 스틱골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로찾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학생들한테 어려운 미로찾기 게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45분간 낮잠을 자게 하고 다시 이어서 미로를 찾으라고 했죠. 낮잠을 자는 동안 미로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3배나 더 빨리 미로 출구를 찾더라고요. 뭔가를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해 꿈을 꾸면 학습 효과가 더 강화되는 거네요? 그런데 교수님, 왜 사람들은 부정적 꿈을 2배 더 많이 꾸는 건가요? 사실 바로 그 점이 인류가 꿈을 꾸는 가장 큰 이유겠죠. 꿈은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연습이 되어줘요. 위험한 사건을 자면서 리허설하고 최악의 행동은 피하고 최선의 행동은 곱씹어 남기게 해주니까요. 저는 꿈을 되게 잘 기억하는데 친구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리비가 전문인데. 리비, 그만 꿈꾸고 일로 좀 와봐요. 여기 손님이 꿈쟁이 이론이 궁금하시대요. 프랑스 리옹 신경과학 센터의 페린 리비입니다. 로버트에게 듣지 않이 꿈을 잘 기억하는 편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학생은 큰 꿈쟁이군요. 아, 저희 연구소에서는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럼 작은 꿈쟁이들은 꿈을 안 꾸는 건가요? 우선은 큰 꿈쟁이들부터 설명드릴게요. 큰 꿈쟁이들은 잠자는 동안 측두 두정 연결부의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해요. 요거는 어려운데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외부 자극에 주의를 돌리는 데 관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큰 꿈쟁이와 작은 꿈쟁이 중에 자다가 누가 더 자주 깰까요? 작은 꿈쟁이요? 안타깝게도 작은 꿈쟁이는 큰 꿈쟁이와는 다르게 자는 동안 외부 자극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전동벼락이 쳐도 깨지 않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죠. 저희 연구소의 연구 결과 큰 꿈쟁이들은 작은 꿈쟁이들보다 3배나 더 많이 깹니다. 꿈을 기억하려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깨서 어느 정도 꿈에 대해 의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작은 꿈쟁이도 큰 꿈쟁이들만큼 꿈을 꾸지만 중간에 절대 깨지 않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럼 저는 이만 꾸던 꿈을 마저 꾸러 가보겠습니다. 레비 교수님, 하나만 더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꿈에서의 시간은 현실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면 꿈에서의 1시간은 현실에서는 몇 시간인가요? 많은 연구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꿈에서의 시간이 현실보다 아주 조금 느리게 흐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 1시간은 꿈에서도 거의 1시간인 거죠. 도모프 교수를 처음 만난 지 한 10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10분 정도 졸고 있는 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졸다뇨? 지금까지의 여정이 논리적이었나요? 어떻게 여기에 처음 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세계적인 학자들을 동네 친구 보듯 만나고 있는 상황이 절대 현실일 리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당신은 꿈에서 빠져나와 강의실로 돌아옵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 푹 자다 일어난 학생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영국 엑서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 앨런 슬레이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좋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란 존재할까요? 옆에 있던 그 애가 손가락으로 교재의 한 부분을 짚어주고 당신은 교재를 보고 읽습니다. 1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한 919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어떤 얼굴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문화, 나이, 성별 관계없이 보편적이란 결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름다움은 보편적이죠.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조차 성인들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판단한 얼굴을 다른 얼굴들보다 훨씬 더 오래 바라봐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얼굴의 조건은 뭘까요?
당신은 옆에 있는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대칭이요. 훌륭해요. 일반적으로 대칭에 가까운 얼굴이 매력적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호르몬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신체와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일수록 아름답게 보이죠. 하지만 내 얼굴이 대칭이 아니고 성호르몬 수준도 낮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은 있으니까요. 희망의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왜 인류는 대칭 얼굴을 좋아할까요? 그냥 뭔가 안정감이 드니까요? 왜 대칭을 보면 안정감이 들까요? 진화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칭적 얼굴을 좋아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보세요. 대칭적 얼굴을 가진 사람이 힘도 세고 건강할까요? 네, 그럴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병과 부상이 난무했던 거칠었던 선사시대 삶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병에 걸린 흔적이나 부상당한 흔적이 얼굴에 남으니까요. 정확해요. 대칭이라는 속성은 후손을 함께 낳을 파트너의 건강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시였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선사시대 절대적 미의 기준이었던 대칭이 현대사회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질병과 부상이 난무하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하버드대 로라 저민 교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온 희망전도사 로라입니다. 연구를 위해 저는 약 550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200장 보여주고 각 사진이 얼만큼 매력적인지도 물어봤어요. 만약 매력평가의 유전자의 힘이 세다면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들의 평가는 거의 비슷해야겠죠?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쌍둥이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유전자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더 많이 좌우됐어요. 로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남자가 강의실 문을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이제 저 필립 쿠퍼와 함께 짧은 실험을 해보실 준비가 된 것 같군요. 남학생들 전부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심리학 교수신데 저분 실험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8분 동안 총 40명의 여성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따로 하실 건 없고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A그룹은 이마가 발달한 여성들의 사진을, B그룹은 하관이 발달한 여성들의 사진을, C그룹은 평균적인 여성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자, 이제 실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들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얼굴들만 골라주세요. 쿠퍼 교수가 시킨 대로 당신은 사진들을 평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딱 골라놓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이마가 발달한 여성들의 사진이 많은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험 결과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처음 봤던 40명의 여자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최근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그럼 밖에서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아이돌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신 것 같네요. 우리 뇌는 일상에서 대단히 다양한 얼굴을 마주치죠. 많은 얼굴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뇌가 평균 얼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스타 속 사람들과 연예인만 보다 보면 아무래도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겠죠.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보는 친근한 얼굴의 특징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했지요.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제 주변 얼굴들에 달려있는 거네요. 수업이 끝난 당신은 과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고 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로 가는 길에 그애와 오순도순 스몰 토크를 하면서 가고 싶었지만 스탠포드대 뇌과학과 브라이언 너슨 교수님이 눈치 없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를 갈 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쇼핑의 뇌과학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혹시나 조용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거짓말을 했지만 너슨 교수가 계속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습할 아주 좋은 타이밍이네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까요? 도파민이요. 정확해요.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의 보상체계가 가동되죠. 하지만 상품의 가격표를 보게 되면 아이쿠야, 금전적 손실에 대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겠죠.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너무 비싸다면 안 사겠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비싼 물건도 사게 되죠. 이렇게 충동구매, 소위 플렉스를 하게 될 때 뇌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섬엽이 활성화되고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비싼 물건을 사는 결정은 주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좌우한다는 거죠. 자, 작은 퀴즈. 우리의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들은 진열장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일까요?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보통 비싼 물건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판매자들은 진열대 위쪽에는 비싼 물건들, 즉 뇌에 금전적 손실 부담을 주는 상품들을 배치해요. 반대로 아래쪽에는 가격은 싼데 도파민은 잘 안 나오는, 한마디로 별로 갖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배치하죠. 이제 중간을 봅시다. 우리의 눈높이에 딱 맞는 중간 진열대에는 품질을 보나 가격을 보나 그럭저럭 타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물건이 내 눈높이에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집어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이고, 또 혼자 떠들다가 벌써 도착해버렸네요. 너슨 교수님을 떼어버리고 친구들과 장을 보던 당신 눈에 진열대 상단에 있는 너무 예쁜 장식품이 들어옵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어 손을 뻗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쳐요. 잠깐! 안 살 거면 만지지도 말아요. 마트 직원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오하이오 대학 제임스 울프 교수였네요. 왜 그러세요, 울프 교수님? 너슨 교수님이 눈높이의 물건을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촉각을 조심해야 해요.
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찻잔을 만져보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초만 찻잔을 만지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30초 동안 찻잔을 붙잡고 있게 했어요. 그 다음 그 찻잔을 경매에 붙였죠. 찻잔을 오래 만진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입찰 금액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게 아니면 웬만하면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울프 교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선글라스를 끼고 양쪽 귀에 귀마개를 끼고 한 손으로 코까지 막네요.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세요? 하지만 교수는 귀마개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교수님, 왜 코랑 귀를 막으셨어요? 마트에서는 촉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프랑스의 니콜라 게겐바스 연구에 따르면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틀면 고객도 빨리 이동하고 72비트의 차분하고 느린 음악을 틀면 매장이 더 오랫동안 머문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귀를 틀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음악보다는 울프 교수님의 따발총 같은 강의가 사람들을 내쫓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호주의 마이클 모리슨 박사도 빵 굽는 냄새 같은 후각 자극이 소비자들의 쾌락체계를 자극하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세일 행사 표시는 꼭 형광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원색으로 하죠. 원색은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눈은 이미 원색으로 도배된 영양제 할인 현수막을 보고 있네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 세일, 1인당 구매 수량 10개. 불쌍한 어린 양이 여우에게 맨 넘어가려 하네요. 울프 교수가 당신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저희 오하이오 연구진은 마트에서 수프를 10% 할인해서 팔았어요. 하루는 구매 수량 제한 없음이라고 써붙였고요. 어떤 날은 1인당 12개까지만 구매 가능이라고 써붙였죠. 수량 제한이 없을 때는 1인당 평균 3.5개를 싸갔어요. 하지만 수량 제한이 있었을 땐 사람들이 몇 개 싸갔을까요? 5개요? 무려 1인당 7개를 사갔어요. 아무튼 뇌에게 온갖 트릭을 걷는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길 바래요. 그럼 이따 저녁 먹을 때 봅시다. 장보기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무리가 신입생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상대로 멋진 실험을 하시려고 독일 리벡 심리학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이 먼 곳까지 오셨어요. 너슨 교수의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속에 당신은 슬슬 짜증이 납니다. 아니 내가 MT로 온 건지 학술대에 온 건지 모르겠네. 리벡에서 온 연구자들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당신은 A그룹에 속했고 그 애는 B그룹으로 갔네요. A그룹은 숙소에서 5분 거리 떨어진 실험실로 이송되었고요. B그룹은 그대로 숙소에 남습니다. 시간은 7시가 다 되어가고 모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커져가네요. 다들 너무 배고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독일식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마음껏 드세요. 테이블에는 독일식 도넛인 크라펜, 슈톨렌, 바움쿠엔, 랩쿠엔 같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달달한 음식을 싫어하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간식을 개걸스레 먹어치우고 나니까 B그룹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할게요. 책상에는 10,000원이 놓여져 있고요. 저와 그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대신 오로지 제가 분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직접 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신을 책상에 앉힙니다. 학생은 우리가 얼마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5,000원, 5,000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함정이 있을 것만 같아서 당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6,000원 가지실래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양심 있는 친구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8,000원을 가질 테니까 2,000원만 가지세요.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 둘 다 아무 돈도 못 받는 거죠. 되게 불공평한 게임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2,000원이라도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다 같이 손해를 볼까요? 당신은 좀 고민하다가 왠지 기분이 나쁘고 연구진의 술수에 휘말리는 것 같아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A그룹 친구들은 당신의 결정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네요. 당신은 왠지 이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B그룹에서 한 분 나와주세요. 그 애가 나옵니다.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요? 원래 제 돈도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한 7,000원 가지실래요? 그럼 제가 8,000원을 갖기로 하고 학생이 2,000원은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번에는 B그룹 친구들이 그 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실험을 거듭한 결과 당신이 속한 A그룹 친구들은 B그룹 친구들보다 연구자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험이 끝났네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는 것보다는 2,000원이라도 가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겠죠? 두 그룹의 유일한 차이는 식단이었습니다. A그룹 학생들은 저희가 탄수화물 위주의 단 음식을 먹였고요. B그룹 학생들은 달걀, 오트밀, 요구르트, 연어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해드렸죠. 독일에서 같은 실험을 했을 때도 같은 사람이어도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는지 단백질 위주로 먹었는지에 따라 제안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단 것보다는 단백질을 드시길 바랄게요. A그룹 친구들은 멍청한 결정을 내린 그런 비합리적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보다 B그룹 애들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고 돈도 벌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A그룹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점점 교수진을 에워쌉니다. 바베큐 파티는 대체 언제 하나요? 이럴 거면 아까 장은 왜 봤어요? 너슨 교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해요. 여러분의 불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바베큐 파티는 분명 열립니다. 독일에서 오신 안젤리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쾰른대학 뇌과학자 안젤리카 슈미트입니다. 다들 지금 배불러서 바비큐 파티도 못하고 MT로 왔는데 모르모토 취급이나 당하고 기분도 참 나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빠른 소화와 기분 향상을 위해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기계들을 준비했어요.
안젤리카는 당신과 그 애를 각자 런닝머신 위에 올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30분 동안 기계 위에서 뛰실 거예요. 뛰고 나면 소화도 되고 기분도 더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을 같은 속도로 뛰게 하면 그건 실험이 아니겠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당신의 런닝머신 속도를 그 애보다 훨씬 올려버립니다. 그 애는 빠르게 걷는 정도였지만 당신은 뛰어야만 하는 속도네요. 30분 후 땀 범벅이 된 당신을 뇌를 스캔하는 기계에 넣고 당신과 그의 뇌를 찍어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젤리카가 말해줍니다. 한 그룹은 뛰게 하고 한 그룹은 빠르게 걷게 했어요. 실험 결과 운동 강도랑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운동 후에 기분은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편안한 안정감이 들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하지만 뇌를 스캔해보니까 중강도로 운동하신 분들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되셨지만 고강도로 힘들게 운동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적당한 운동은 주의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되지만 고강도의 운동은 근육과 주의력을 피로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쾌감을 준다고요. 그런데 교수님, 중강도와 고강도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중강도는 노래 부르면서 하기는 힘든 정도예요. 시속 5에서 8km 정도로 빨리 걷는다든지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운동을 하는 정도죠. 고강도는요, 대화를 하기 힘든 정도예요. 시속 8km 이상의 달리기나 자전거로 오르막을 오르는 정도예요. 하루 종일 실험과 강의에 시달린 친구들은 실망감과 피로감에 하나 둘씩 골아떨어지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친구들은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네요. 당신 연기를 맡아가며 고기를 굽고 있자 그 애가 다가와서 쌈을 하나 입에 넣어줍니다. 그때 내가 너를 못 본 채 하고 이 쌈을 안 줬다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운명이 정해진 헤어질 차례가 돼서 순순히 이별을 맞이했을까? 도대체 그 애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뭐 이것도 어떤 교수님의 새로운 실험인 건지 헷갈리던 중에 지금까지 여정이 논리적이었나요? 사실 당신은 오래전에 이 꿈의 진실을 깨달았지만 잔인한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갑시다. 눈을 떠보니 피셔 교수의 연구실 MRI 기계 안에 들어있네요. 헬렌 피셔는 썩 유쾌하지 않은 실험들로도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녀는 사랑의 석학으로 불립니다. 피셔는 막 이별한 학생들을 모아 헤어진 전 애인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뇌를 찍는 실험을 하고 있고, 당신은 그녀의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피셔 교수와 마주합니다. 이별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이별은 뇌의 보상체계를 더 강하게 활성화해요. 촬영 결과 학생의 뇌는 여전히 그 사람한테 중독되어 있네요. 마치 약물 중독처럼 보상체계는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얻을 때 더 활발히 작동하죠. 저는 이 단계를 좌절 끌림 단계라고 부릅니다. 날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동시에 여전히 온 마음과 뇌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단계죠. 금단 현상을 겪는 중독자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약을 구하려 드는 것처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 애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궁극의 보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의욕과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요. 교수님, 그럼 대체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보상이 결코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학생의 보상체계가 깨달을 때까지 금단 현상은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실연과 우울증의 흐릿한 경계에 돌입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슬픔과 우울의 단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교수님은 이별하고 많이 아플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많이 아파봤죠. 아픈 게 당연해요. 왜냐면 뇌를 찍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거절당할 때와 우리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미시건 대학의 데이비드 수가 밝히기로는 뇌는 심리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천연 진통제를 분비하거든요. 이 천연 진통제의 성분이 신체적 고통이 있을 때 분비한 성분과 완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별의 아픔과 어딘가 부러졌을 때의 아픔을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거죠. 어딘가 부러지면 당연히 아파야겠죠. 그래야 안 움직이고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대체 왜 이별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마음과 우울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진화라는 건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뭐 어떤 소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픔에서 아무 좋은 점을 못 찾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우울감 따위 모르는 선조들보다는 학생 같은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나는 걸 보면 일단 울고 항의하죠. 그 다음엔 뭐 화도 내고 공황 상태도 빠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어지면 체념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울이죠. 우리 신체도 변해요. 도파민 분비가 줄고 무감각하고 침울한 상태가 되죠. 생물학자들은 이 상태가 주위의 다른 개체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한다고도 말해요. 어떤 동물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동물이 와서 들여다보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포츠머스 대학의 제이미 화이트하우스가 이 주제에 대해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아무 준비 없이 즉석에서 면접을 보게 했어요. 듣자마자 뇌가 딱 멈추는 느낌이 드는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면접 장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된 사람들은 곤혹스럽고 힘들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태도, 자세, 행동으로 막 표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꾹 참고 티를 안 냈어요.
실시간으로 이들의 면접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 티 안 내는 사람보다 심리적 고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더 호감이 간다고 대답했고요. 한마디로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도 받고 얘기도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학생이 저랑 하는 것처럼요. 또 다른 사랑이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스스로의 아픔을 토닥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방금 꿨던 그런 애잔한 꿈들도 덜 꾸게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 저 무슨 꿈 꿨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 뇌를 찍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다 알 수가 있답니다. 왜냐면 이건 한 유튜브의 대본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250만 명이 넘는 청취자에게 사랑받은 뇌과학 팟캐스트 뉴로사피엔스 커뮤니케이터이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전공한 아나이스 루의 신작 사피엔스의 뇌에 나오는 내용 각색한 영상이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는 팟캐스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최근 읽은 뇌과학 책들 중에서도 정말 재밌게 술술 읽었습니다. 예시와 연구들도 정말 많아서 이 영상에서 다룬 건 10% 정도 수준이고요. 뇌과학 입문 교과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최신 논문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고요. 전혀 어렵지 않게 쉽고 재밌게 다양한 뇌과학과 심리학 영역을 다뤄줘서 좋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